일단 뭐 제가 유럽이나 이런 쪽은 제가 특별히 뭐 경험이 있는 건 아니어서 주로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미국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제도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한 10여 년 있었고요. 나와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해서 그 현재까지 왔고요. 현재는 지금 그 기업은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중간에 이제 뭐 그 보스턴 대학에서 퀘스트럼 쪽에서 그 쇼텀으로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을 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 진행했던 그 바이오 아이코아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관련해서 그 투자 때문에 한 거의 6개월 정도, 6개월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들어와서도 계속 팔로우업하고 막 그랬었고,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잘 아실 만한 내용들은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 시장은 다들 아마 느끼시겠지만 별로 좋지는 않아요, 현재. 그 미국 쪽에만 거의 대다수 이제 그좀 집중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뭐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지금 투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요 두 개는 좀 한번,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에 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 미국도.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먼저 이게 시작이 되었고, 좀 한 1, 2년, 3, 4년? 뭐 그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희 나라도 이 수익성 높은 BM에 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익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쪽은 거의 이제 사라졌고요. 그 대부분은 최소한 시리즈 A 이상일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미국조차도 전체 그 투자하는 볼륨 자체가 그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해가 가장 컸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마더펀드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마더펀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사설펀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그게 수익성이 높으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주식 수익률이 높으면 주식으로 가고 아니면 채권으로 가거나 요즘은 또 코인까지 옮겨가는 그런 식의 투자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시드머니 쪽으로는 좀 잘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은 계속 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뭐 컨퍼런스나 뭐 그 IR 컨퍼런스 같은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뭐 폐업하는 것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창업하고 빨리 폐업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가 볼 때는 예, 그 재반 환경이 투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는 않다. 좋지 않고 그 최소한 시리즈 A 정도는 돼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굉장히 그 독창적인 기술이나 전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기술, 독보적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를 통해서도 그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국내 같은 경우 뭐 팁스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소액을 투자를 하는데요. 미국은 보통 엔젤이나 이런 쪽에서도 투자가 그렇게 소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한 100만 불 단위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2024년에 투자 분위기가 조금 호전이 되었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또 확 가라앉았죠. 그래서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되게 유행을 따르고요. 테마가 즉각 즉각 변동이 되고 있고
그 시드머니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 정책이 시리즈 A로 바뀌면은 시드 쪽으로 그 연결돼 있던 스타트업들하고 다 그 투자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고 시리즈 A까지 넘어가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현재 뭐 국내 같은 경우도요. 그 저희가 직접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글로벌 VC가 국내에 세운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VC들이 국내에 들어온 이유는 국내 모태 펀드하고 매칭 펀드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때 그 투자 금액이 되게 작지만 그 이후로 커졌다가 다시 급속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국내에서 그 중기청 통해서 매칭 펀드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글로벌 쪽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우리 아이템이 후져서 그런가 첨단이 아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약간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아이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 충분한 수익을 내거나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닐 경우 그리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수익을 회수를 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잘 잡아야지만 그 글로벌 VC나 이런 데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서도 투자를 유치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글로벌 VC가 해외 각국의 이제 어떤 투자를 할 때 출자를 한 어떤 그 그 퍼센테이지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매칭 펀드로 뭐 84%, 인도 87%, 영국 74%인데 비해서 한국은 2.1%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게 아이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이나 주식, 채권 이런 안정성이나 수익률보다 그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거를 회수를 해올 수 있느냐. 그게 보장이 되면 투자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저번에도 이제 몇몇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쪽에다가 우리가 그 우선주를 발행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자는 뭐 크게 보면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해요. 그 엔젤 투자자가 있고요. 투자조합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기관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뭐 빌 게이츠가 환경 개선이나 사회복지 사업, 혹은 저개발국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한다든지, 혹은 굉장히 희귀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 그리고 요즘 뭐 핫해졌지만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에 그 투자를 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 뭐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돈을 벌고 싶은 것보다 사회나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 모 대학에서 해외 그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플라스틱을 건지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투자를 어떻게 받으면 좋냐라고 한번 컨설팅을 요청을 해서 제가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냥 네 아이템을 그 한 300자 정도 사진 한 두어 개 덧붙여가지고 빌 게이츠한테 이메일을 써라. 그게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아이템들은 이런 그 분들한테 직접 이메일을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사실은. 아마 뭐 틱톡이 아니라 그 뭐죠? 그 트위터나 이런 거 통해서도 연결을 해서 보내면은 가장 빠르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이쪽 밸류 오브 데스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 쪽을 지나갈 때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처음에 시드 쪽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시드를 받기 창업하기 전에 이미 시드를 받기 위한 모든 작업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셋업을 해두고 창업을 하기 전에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보이면 막바로 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드를 받아야 되는 창업을 하고 나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시드 때는 거의 받기가 어렵고요. 웬만하지 않고서는 이미 시리즈 A나 B, C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되고요. 보통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늦은 것 같은데 미국도 한 1년 정도 잡고 최소 잡고 작업을 해야지 그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은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좀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은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실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IPO를 할 때 대표 지분이 51% 이상이 무조건 돼야지만, 예, 그렇게 설계가 돼야지만 투자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CEO, CFO, CTO 막 이런 사람들이 C레벨 임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그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예, 엠빵을 하는 거죠. 엠빵을 해서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을 때 그 투자가 용이하고 그 반드시 좀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5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 우리 회사에.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IPO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투자 없이. 미국에 가보면 국내에서 투자한 100% 지분의 그 한국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투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독립법인으로 가서 그 지분을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려요. 예. 왜냐면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특허나 이런 것들이 소유자가 그 법인일 때 그 법인의 소유자가 대주주가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거의 투자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보통 전환사채를 요청을 하는데요. 미국은 뭐그 전환사채가 요즘 뭐 요구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신주 발행을 해서 보통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를 일단 받게 되면 그 회사에 그 격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통은 CFO가 들어갑니다. 스타트업에서 시드를 받을 때도 CFO가 들어가서 그 자금 관리를 다 해요. 저는 국내에서 그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그 투자하는 회사한테 제가 투자를 받을 때 조건이 하나 있다. CFO를 좀 채용을 해달라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왜 우리가 하냐고. 미국은 거꾸로입니다.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 미국에 투자서 직접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는요, 이거는 되게 좀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인데, 미국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국에 없는 유니크한 사업 모델들이 있어요. 아이템이라기보다 사업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빅 프로블럼 맥스 빅 프로핏이라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문제를, 예,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해결하겠다. 뭐 미국의 부족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빅 프로블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업 모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IR 피칭하고 뭐 하면 좋고요. 주로 미국에 없는 게 뭐 K-팝이나 K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투자 아이템이 유행처럼 변동을 해요.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막 바뀌기도 하고요.
보통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바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IR을 할 때 처음에는 거의 뭐 VC들이 거의 오는 일은 없어요. 다 엔젤 투자자들이 와서 듣습니다. 듣는데 그 엔젤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IR을 할 때 IR 자료만 작성을 해서 실제로 그 IR 후에 미팅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미팅을 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투자자하고 미팅을 산정을 하고 그 자료를 다 작성을 해둔 상태에서 IR을 해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그런 준비 없이 투자자하고 미팅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 이거 자료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좀 자료를 할 테니까 만들 테니까 언제 다시 미팅을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거는 그냥 날라갑니다. 예, 그 투자권은 그냥 날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최소 예상 재무제표 한 5년치, 매출 5년치, 수익 목표치 5년치, 그리고 IPO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정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그게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팅도 못 하고요. 미팅하러 갔다가 5분 만에 그냥 쫓겨나오듯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 중개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뭐 대학 내가 뭐 유학을 했는데 대학교 뭐 네, 교수님이셨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까지 그 투자자로부터 손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도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소개를 해줘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소개를 안 해줍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손절을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IR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매출, 뭐 이런 재무, 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미국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하겠다. 어디를 먼저 들어가겠다, 나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뭐 미국에서 해볼래요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그냥 코웃음 치고 말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뉴욕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우리 커스터머는 누구고, 예, 이 시장의 특징은 뭐고,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은 크기가 얼마나 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시장이라서 우리는 무조건 뉴욕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왜 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 안 하냐 그러면 그쪽은 이런 시장 특성이 있고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시장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만 이 다음번에 확장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뭐 고려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는요.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한 페이지 이상 거의 안 들어가고요. 한 페이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재무제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기술 특례 같이 나스닥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IPO까지 예상 재무제표를 다 써야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맺어져 있는 고객 리스트하고 거래 현황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요 다음에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고객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막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120만 불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가 20만 불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가 있는데 100만 불이 없으니까 니들이 100만 불을 투자를 해줘.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줄 수 있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실제 그 현장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100만 불 달라 그런다고 해서 100만 불을 통장에 딱 꽂아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마일스톤이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가 100만 불을 받으면 처음에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만드는데 언제까지 만들고 언제까지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런 스케줄상의 마일스톤이 달성이 되었을 때 그 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P가 보통 국내 그 특허 내고 그다음 PCT 등록하고 미국 쪽에 들어가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런 IP를 그
최소 출원 상태여야 해요. 미국 시장이. 예, 그게 안 돼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가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우린 특허 대신에 논문부터 냈는데라고 하면은 투자 못 받습니다. 예, 반드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기술적인 내용은 출원을 한 상태에서 논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현지에 그 연락사무소 이상의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지사 이상의 성격을 가지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출원하는 IP에 대해서 그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저도 이게 때문에 처음에 이것 때문에 그 알게 됐을 때 좀 열이 확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그 정부 과제를 받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서 미국 가서 출원을 했는데 그 미국 법인을 예,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놈한테 51%를 주고 예, 이 법인을 개설을 해야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되게 황당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보통은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짓들을 많이 하냐면 그 CEO를 현지에서 고용을 하고 그 이면 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근데 이면 계약은 나중에 그 지분 분쟁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 그거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약 이런 진짜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찐으로 진심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체류를 해야 되고요. 보통 최소 2인 이상이 그 체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2인이 일반 직원이 아니고 C레벨입니다. 최소 한 명은 C레벨 이상이 상주를 해야 되고요. 보통 좀 그지같이 산다라고 보면 1년에 한 6만 불 정도 1인당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말 거지같이 살 때, 반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리고 그 통역이나 이런 걸 쓸 수는 있는데 그 현재 체류하는 그 임직원이 그 영어가 좀 잘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보통 국내에서도 요즘은 뭐 거의 이 방식 비슷하게 이제 좀 요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거의 약 12가지 항목이 되는데요. 빨간 걸로 표시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이 회사를 차렸느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켓 사이즈. 요 세 개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야, 너한테 5분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라고 했을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슬라이드당 한 페이지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2페이지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 IR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 여기 그 슬라이드처럼 좀 색깔이 이렇게 여러 색깔이 들어가면 안 좋고요. 보통 한 두 색깔 내지 삼색 이상을 좀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흑백하고 중요한 거를 체크를 하는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이 정도에서 세 가지 색만으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예를 들어서 10분, 15분 정도 이제 피칭이 들어가면 이게 파이낸셜 프로젝션 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뭐 고투마켓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밸류 프로포지션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고객한테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걸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중요한 게요. 요거 팀하고 컨설턴트 파트너십 어드바이저리 보드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IP를 일단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우리 팀원들이 누구다. 예. 이게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팀원들이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중요성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컨설턴트 파트너십인데 여중에서 어드바이저리 보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회사를 추천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드바이저리 보드에 빌 게이츠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투자가 막 들어옵니다. 어드바이저리 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드바이저리 보드에 칩 보더가 있거든요. 칩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그 칩 어드바이저는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장은 이 페네트레이션 마켓이라 그래서 그 가장 처음에 들어갈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시장, 가장 처음 개척하려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페르소나나 이런 게 정말 잘 드러나가지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뭐 저도 이제 그 IR 많이 들어보면은 저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뭐 시장 조사를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청주에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이러한 제품을 한번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대한 파악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확장이 되잖아요. 타겟 마켓이 있고 그냥 퀄리파이드 어베일러블 마켓이 있고 어베일러블 마켓이 있고 이게 커지는데 커질 때 있어서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페네트레이션 마켓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디파인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그 보스턴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때 이제 그 에버노트를 창업했던 창업자가 와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딱 세 가지예요. 너희들이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요 세 가지만 스스로한테 물어봐라. Why it? 왜 그거야? 왜 그 제품이냐? 왜 그 아이템이야? Why now? 왜 지금? 왜 지금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야? Why me? 너 아니면 딴 사람이 없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을 때 예, 창업도 되고 창업한 회사가 쉽게 망하지 않고 투자도 받고 잘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파이낸셜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실제 언제 필요하냐면 투자자가 이제 IR을 들었을 때 관심이 있으면 와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이제 물어봐요. 야, 뭐, 너 언제 나랑 미팅 한번 하자? 나 언제 시간 되는데 너 이때 와라 라고 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들은 그냥 덜렁덜렁하고 그냥 갈 수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이런 자료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건 제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2016년, 17년도에는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2018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가 흘러가고 우리가 이때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고 인건비가 얼마고 R&D 비용을 얼마 투입을 하고 수익은 얼마가 발생을 하고 하는 그런 에빗을 갖다 작성을 하고요. 요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레버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에빗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 예, 그 죽음의 계곡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해. 우리가 뭐 정부 과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건 요만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설득 자료를 다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료가 없으면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하죠. 그 재미있는 거는 요게 이제 한 페이지로 제가 이렇게 축약을 했는데 실제로 만날 때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 갖고 한 대여섯 페이지, 뭐 열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 회계 결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쪽에서 보고 야,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도 지적을 합니다. 예. CEO 너는 뭐 월급 안 받아가고 먹고 살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지적까지 다 하거든요. R&D 비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를 만드는데 이렇게 적게 나왔어? 많이 나왔어? 그럼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예. 그러면 아 이거 우리가 그냥 짐작으로 썼어 라고 그냥 하면 이 정도 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 너는 계획이 지금 제대로 안 서 있구나. 그런 식의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제가 이제 IR을 했을 때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잘 보이시나요? 예, 보시다시피 그 엔젤들이 와가지고 쫙 앉아 있어요. 여기 있는 엔젤들은 그 VC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엔젤들은 그 자기들이 개인별로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되면 자금 회수를 하는데 우리한테 다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막 다시 그 자기보다 그 다음 단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한테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엔젤들을 만나는데 이 엔젤들이 그냥 엔젤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그 이 사람이 이거 아이템이 괜찮은데라고 하면은 미팅을 하자라고 하고 그 분야에 그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설명을 했을 때 그 교수가 그 되는 기술이다 아닌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날 한 30분 정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20분 정도 Q&A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물론 국내에서는 팁스 같은 데 가가지고 IR을 하면서 뭐 좋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게 제가 담배를 물고 찍어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그 스타트업들이 보면 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여했던 이유가 어 여기서 뭐 뭐 수상을 하면은 상금이 나오네. 이거 회사 운영비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금으로 꽤 좀 받긴 했습니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날아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투자자를 만나는 루트가 그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그 국내에서 지원해주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는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한 달 넘어가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예. 근데 한 달 갖고는 사실은 어, 현지 가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한 달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월 달에 가게 됐다라고 하면 3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열심히 5월 달에 내가 가는데 만납시다 만납시다라고 한 메일을 몇백 통을 날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 이제 답이 오면은 다행인 거죠. 그 사실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이제 이승호 대표님은 해외 전시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지 한인 네트워크가 제일 좋습니다. 미국에 그 한인 네트워크들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사전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소개받고 가는 게 가장 빠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IRR 기회도 생기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좋다? 예, 현지 한인 네트워크를 접속을 하는 건 순전히 내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에 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걸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해외 엑셀러레이션, 인큐베이터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받고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은 거기서 뭐 10만 불 지원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현찰로 주는 거는 별로 안 되고요. 거의 다 그 자기 인큐베이터를 주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그 임대료하고 주차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회수를 해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우리 지분 5% 10%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다. 그리고 우리가 가도 이것도 역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저기 뭐 부산이나 마산 가서 뭐 투자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는데 미국은 내가 이제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보스턴인데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된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가서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3개월, 6개월 정도는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몸무게 한 10kg, 20kg씩 그냥 쭉쭉 빠져서 오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계획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비용이 일단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하고 시간 중에서 무엇을 아낄지 선택을 해서 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혼자 가는. 최소 2인 이상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인 이상, 4인 정도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4인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보낸다? 돈이 한 15만 불?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들 거예요. 예. 가서 한 6개월 정도 그 잠도 못 자고 뛰다 보면 확실한 어떤 성과는 생기는데 그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은 그래도 여전히 좀 낮긴 한데 최소한 어떻게 해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도 보통 시드머니 투자를 받으러 가면은 그 VC 쪽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잖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엔젤 투자자를 통해서 가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 절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그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제가 이제 법인이긴 했지만 국내 법인이 제 100% 지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업하고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 세우려고 했어요. 법인을 세우고 작업을 하려고 했었죠. 미국에서는 국내 같이 그 정부 과제 막 이런 게 없습니다.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과제가 없고요. 그 달파나 NIH 같은 연구기관에서 그 주로 대학교 박사과정이나 교수들한테 주는 R&D 과제가 있어요. 창업용 R&D 과제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 각 주정부마다 지금은 뭐 창업 전담 부서가 막 있어요.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찾아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게 주마다 지원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달라가지고 그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엑셀러레이터도 뭐 무진장 많은데 어, 그 특기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디는 IT가 강하고 어디는 뭐 신약 쪽이 강하고 어디는 바이오 쪽. 예. 신약 바이오 말고 이제 뭐 진단 바이오라든지 다른 쪽이 또 하는 쪽도 있고 뭐 그래서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셔야 되고요. 대신에 가면 여기 이런 데 가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리스트를 딱 뽑아줘요. A4 용지로 뭐 30장, 40장을 뽑아서 주거든요. 주면은 거기에 컨택을 하고 하는 건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알아서 거기다가 다 일일이 뭐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샤이하기 때문에 주면은 다 이메일부터 다 써요. 몇 날 며칠 걸려서 이메일 쓰고
답장 안 오잖아요. 그럼 막 이제 초조해 하다가 이제 전화기 들고 막 하는데 그 굉장히 뭐 요령도 좀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교육을 안 받고 하면은 백전백패 무조건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 엑셀러레이터는 뭐다 잘 아실 거예요. 뭐 Y 컴비네이터서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그 보스턴에 위치한 그 매스 챌린지라고 하는 요게 있고요. 지금도 그 경진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비영리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느슨해요. 약간 느슨하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나마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선에 예비자들한테 그 사업 제안서를 받거든요. 받고 심사를 해서 피드백을 다 줍니다. 보통 12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결과를 12명이 다 보내줘요. 그럼 내 사업 계획서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본선 진출이 되면 그 보스턴 항구 쪽에 있는데요. 항구 쪽에 있는 그 건물에 그 자리를 줘요. 예. 4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주고 거의 매일 그 엑셀러레이션이 아니라 엑셀러레이터가 와가지고 달달 볶습니다. 그냥. 예. 매일같이 사업 계획서 다시 발표해야 되고요. 누굴 만나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예, 이런 거 다 받거든요. 받고 지도하고 받고 지도하고 거의 매일 그 짓을 해요. 그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했던 분야가 바이오 쪽은 아니고 의료 기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지역이죠. 워싱턴 쪽그 볼티모어하고 이제 접경 쪽에 있는 그 뭐지 버지니아주의 또 도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거기에 있었는데 그 메릴랜드주 쪽에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예, 요 사이트고요.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요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제일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개인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하고 메릴랜드주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되면 10만 불을 줘요. 빌려줘요. 10만 불을 빌려주고 5년 동안 거치해야 하고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왜냐? 처음에 개인 기업으로 했다가 5년 돼서 갚아야 될 때가 되면 다 폐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법인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10만 불을 토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으로 설립했다가 10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폐업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갚아야 됩니다. 메릴랜드 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 몰라요. 여기도 계속 매년 그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나라 창진원 바뀌듯이.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접속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쪽에 가면 좋은 게 볼티모어의 그 NIH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건연구소가 있죠. 그 거기 한국인 과학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있고 그쪽하고 이렇게 그 네트워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네트워크 때문에 사실은 이쪽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 메릴랜드주가 그거를 착안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뭐 저기 어디다 캘리포니아나 막 이런 곳보다는 메릴랜드주가 확실하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잠깐만요. 아빠 지금 미팅 중.
예, 미국 국립보건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에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그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많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뭐야, 거기, 존스 홉킨스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그 의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교수들도 그렇고, 박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많이 하거든요. Why I don't care about your business. How will you validate your market?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네가 네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데 네가 말한 그 시장을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그거를 말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컨퍼런스가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트워크 파티가 있습니다. 네트워킹 파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도 요 티를 하나 받긴 했어요. 뭐냐면 그,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성공한 벤처나 혹은 뭐 투자를 뭐 1,000만 불, 2,000만 불 받은 그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게 나오면 걔네들이 주최를 해요. 네트워킹 파티를. 볼링장에서 이제 그 주최를 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바이오 그 스타트업들을 다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예, 맥주도 마시고 예,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서 그런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서 회사가 그냥 거기서 합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스타트업들끼리 합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력 교류가 예, 채용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랩 센트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MIT 옆에 있는 바이오 엑셀러레이션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그 오름 세라피틱스라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얼마 전에 그 국내 그 어디야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한 회사인데 그분도 여기에 그 룸을 얻어가지고 연구원들을 파견해서 수행을 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랩센트럴에는 현지인들이 들어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그 데스크를 하나를 줘요. 하나를 주고 한 달 사용료가 한 2,000불, 2,500불 정도 할 거예요. 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 각종 그 모든 바이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그 기기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1층이고요. 그리고 2층에 가면 누가 있냐면은 그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유명한 그 VC들이 다 있어요. 책상들이 다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랩 센트럴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들어가서 데스크 하나를 얻습니다. 얻고 임대료를 내고 굉장히 비싸요.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보통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되면 여기를 나와요. 다들. 나올 때마다 건물을 하나씩 세워서 나옵니다. 예, 3층, 4층짜리 건물을 보스턴 인근에 다 짓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뭐 기본이 1,000만 불, 2,000만 불은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MIT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그 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봤던 게 KIC고요. 지금은 저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KIC 쪽이 뭘 갖고 있냐면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과학자들, 그 재미 한인 과학자들의 그 연락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좀 많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KIC의 그 사회이사 이런 쪽으로 그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존스 홉킨스나 이런 쪽에 그 교수님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그 뭐 세계 한인 무역협회나 뭐 카이스트, 키아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트라 뭐 이런 것들은 그 다 있긴 한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내용은 없었어요. 저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차대 학생들이 해외 나가거나 뭐 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외부인들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사실은 의료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 의료 바이오, 신약 바이오,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일 이용할 거라고 봐요. 카팔. 네, 카팔의 전 초대 멤버인데요. 그, 이게 페이스북에서 찾으셔도 돼요. 페이스북은 지금 게시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카팔이 그 재미 한인과학자하고 한국에 있는 한인과학자들이 그 만나가지고 항상 컨퍼런스를 하도록 하는 뭐 그런 그 학술 교류 협회 같은 거예요. 여기서 회장, 부회장, 뭐 총무 막 이런 사람들이 다 NIH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 보스턴이나 이런 쪽에서 그 바이오 기업 창업해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진출 쪽을 생각을 하시면 이런 쪽하고도 한번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느 하나에 이렇게 너무 디펜던시를 가지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디펜던시라기보다 레퍼런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그 미국의 법인 설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델라웨어주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델라웨어주 보통 미국의 그 저희가 아는 사법 체계가 다른 나라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배심원제로 알고 있잖아요. 델라웨어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판사제입니다. 그래서 그 델라웨어 쪽에 그 법인을 세우고 다른 지역 쪽에 이제 지사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워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데요. 되게 비싸요. 델라웨어가 법인세가 비쌉니다. 대신에 이제 사법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만 선호가 되는 지역이라서 그 지금 뭐 캘리포니아나 메릴랜드나 뭐 여러 지역 쪽에 여러 지역으로 헤드쿼터를 많이들 가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델라웨어는 미국 전체 법인의 한 97% 정도가 델라웨어에 헤드쿼터가 있어요. 가보면 그냥 마국간 하나 있습니다. 그 마국간 하나에 뭐 메타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간판만 쫙 붙어 있어요. 법인세가 좀 다른 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비자. 관광 비자 갖고 가서 거기 법인 설립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고 영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서 야 이제 나는 미국에서 월급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은 월급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무실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럴 때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한 현지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든지.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 미국에 아예 법인 세우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시면 국내에서 투자를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일단 국내 투자자들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막 커요. 굉장히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회사가 뭐 한 5명 있고 7명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법인 세워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자기 돈 뜯기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법인을 폐업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요거 그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하고 미국을 헤드쿼터로 두고 예,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매출은 국내 법인이 다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계약서를 만들고 예,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해놔야지 되고요. 그냥 만약 국내에 있는 법인을 미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그 국세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저희도 이제 가서 이제 칼스트롬 스쿨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뭐 컨퍼런스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듯이 패널들이 한 6명, 7명씩 앉아 있어요. 보통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은 항상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견이 전부를 아우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각기 다른 의견들을 이 사람들이 다 줘요. 그래서 그냥 다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게 좋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 엔지니어 반, 비즈니스 반, 뭐 그런 식의 사람들인데, 만약에 어떤 기술적인 거를 묻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최소한 세 사람 정도는 그 전공자가 앉아가지고 내가 뭘 물었을 때 답변을 해주고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한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투자를 얻을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상황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앉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고요.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미국 쪽에서 뭐 투자를 받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는 미국에는 없지만 필요한 비행,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몇 년치를 해서 가야 됩니다. 최소 5년치 이상. 여기 이제 마일스톤하고 그 브레이크 이븐 BEP라고 하는 예, 그 흑자 전환 구조가 언제쯤 가능할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때 보면 이때 되면은 돈 벌 것 같아 흑자로 전환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BEP를 달성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제품을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다. 예. 뭐 흑인들이 쓸 수 있는 로션이다. 그 로션을 한 100만 개를 팔고 예, 했을 때 여기서 뭐 수익이 얼마 나오고 매출이 얼마 나오고 뭐 유통비용 얼마 나오고 뭐 그래서 이거저거 다 떼고 났더니 흑자가 전환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앞으로 한 4년 뒤다 5년 뒤다라고 하는 그런 BEP가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깔끔한 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100만 개를 팔아야 되는데 90만 개를 팔면은 BEP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야, 10만 개가 왜 안 팔렸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그걸 보고 추세를 봤을 때 반드시 넘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뭐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바람에 대외 환경 변화 때문에 우리가 못 팔았어, 10만 개를. 하지만 내년에는 달성 가능할 거야, 라고 하고 변명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에서 숫자로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 해외 법인이 반드시 미국의 IP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분 구조, 인적 구성이 또 필요하고 그 비용을 만약 아끼려고 하면 국내에 있는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하는데 아마 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한 2년 거의 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굉장히 독보적인 아이템이 아니면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이려고 하면 어, 거의 20만 불 정도 쏟아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년 정도 걸려도 20만 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텔 예약하고 다녀야 되고 6개월 정도 체류한다 그러면 현지에서 방을 빌려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좀 세이브가 되겠죠. 그 끝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투자 건수를 두 개를 잡았었는데, 처음에 엔젤 투자를 하고, 그 엔젤 투자자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팅을 잡았는데, 2주 뒤였거든요. IR을 하고. 아까 보셨던 그, 여기서 그 IR을 하고 2주 뒤에 잡았는데, 그,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갖고요. 예, 거의 뭐 하혈을 했거든요, 계속. 예, 나중에 보니 나중에 이제 한국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미팅을 야, 한 일주일만 미루자라고 하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주일 뒤에 못 나갔죠. 그러고 나서 그 투자권은 날라갔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거 하나로도 그냥 날라갔고요. 두 번째는 그 보스턴에 있는 그 투자자 시드머니만 전문으로 투자하는 회사에 그 오너가 있었는데 한국계였어요. 그래갖고 그 근데 이제 저걸 아셔야 되는 게요. 미국은 오너라고 해갖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CEO죠. 투자자는 돈은 다른 데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진으로 오고 이 사람은 이제 운영자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그거 괜찮으니까 투자를 하겠다. 대신에 자기가 그 자기한테 돈을 내주는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말한 자료 가지고 우리가 속칭 말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려 그러면 한 최소 3개월 이상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을 붙여가지고 2명 정도를 붙여가지고 네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굉장히 미안한데 회사가 정책이 바뀌었어. 우리 시드 투자 더 이상 못해. 우리 시리즈 A서부터 투자를 할 거니까 시드는 네가 알아서 딴 데서 받든지 하고 나서 시리즈 A 받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연락을 받고 그냥 끝났어요. 이게 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다니고 계속 미국하고 연락하고 하면서 사실 스타트업이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미국에 진출을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다 안 받았거든요. 예. 안 받은 상태에서 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국내에서 투자를 받기도 좀 애매해졌고 어떻게든 국내에서 한번 좀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중에 이제 하나 잡았던 거는 마지막에 잡았던 거는 그 존스 홉킨스 의대 쪽에 있는 그 엑셀러레이트 그 인큐베이터가 있거든요. 들어오라고 그쪽에 교수가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쪽 인큐베이터는 돈을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인큐베이터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체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따져보니까 어나더만 20만 불? 뭐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뭐 야 이건 진짜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진짜 집 팔아도 뭐 뒷감당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만약 미국에 계속 살고 있고 그 동네에 우리 뭐 부모님 집이 있다든지 그랬으면 뭐 고민하지 않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으로서 현지 체류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는 미국에서 100만 불 투자를 받긴 했어요. 외국인으로서. 그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출신이었고, 그, 기획팀인가 어디 근무했던 분인데, 나와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보니까 1년 동안 미국을 다 다녔더라고요. 투자자들 만난다고 다 다녔고, 본인이 쓴 돈이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저기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 가서 100만 불 정도 투자를 받았다. 벌써 이제 몇 년 지났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안 나온 거 보니까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